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1893년) 시카고에서는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시카고가 더 이상 미국의 변경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엑스포는 그 어느 대회보다 화려하고 웅장했죠. 하지만 엑스포를 가득 메운 웅장한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그림자는 더 깊고 어두워졌습니다. 오늘은 축제로 들뜬 시카고 그림자 속에서 암약했던 연쇄살인마 H.H. 홈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탐정으로 알고 있는 이름이죠. 홈즈.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홈즈는 최소한 9명 이상을 살해한 지능적이고 지배욕이 강했던 아주 영악한 살인마 중 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쇄살인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교주 인사드립니다. 게스트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기로 한 연쇄살인마는 홈즈라는 연쇄살인마예요.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계속 예고를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탐정 네. 셜록 홈즈랑 너무 이름이 같아서 이상하네요. 이게 살인마 이름이 이제 홈즈라는 게 저도 이제 굉장히 홈즈 팬이기도 한데 네. 살인마라는 거는 이제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아 이게 홈즈의 이 사람도 홈즈의 팬이었던 것 같습니다. 홈즈가 이제 그 1885년인가 이제 86년인가 두 중에 하나에 첫 출간했는데 출간하자마자 대성공을 거두잖아요. 그때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을 이제 자기도 H.H. 홈즈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헤일리 하워드 홈즈 이걸 겁니다. 정확하진 않은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마 헨리 하워드 홈즈라는 이름을 가명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 본명이 아니군요. 네, 본명은 아니고 험한 마제트라고요. 본명. 아, 험한 마제트. 네, 그런데 홈즈로 좀 가장 알려져 있죠. 그러네.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되나? 역설적이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가장 좋아했던 인물인데 가장 반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홈즈한테 잡히고 싶었나? 그렇군요. 아무튼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할 텐데 네. 이 사람이 1800년대 후반에 활동을 쭉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 활동한 시기가 살아있던 시기가 36살, 활동한 시기가 1860년부터 1896년까지 살아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살인을 했던 횟수가 어느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나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는 9명이에요. 9명으로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자기가 이제 기소된 상태에서 또 이 사람이 웃긴 게 책을 씁니다. 자기 일대기 같은 걸 써버려요. 그 살인 사건이 드러나면서 그래서 자기가 27명을 죽였다라고 이제 자백을 합니다. 근데 또 이것도 웃긴 게 계속 웃기다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몇 명은 또 살아 있었어요. 생존이 확인됩니다. 그 책을 쓴 책에서 자기가 죽였다고 한 27명 중에서 몇 명은 생존이 확인됐습니다. 뭐 그러니까 관련된 당시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93년도 시카고 엑스포로 인해서 수백 명이 실종이 되는데 그 중에서 200명이 홈즈와 관련이 돼 있다라는 식의 추측도 있지만 일단 알려진 거는 확인된 건 9명, 자기 자신은 27명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카고 엑스포가 1893년에 일어났고 홈즈가 잡힌 게 이제 그때 시점인가 봐요. 한 94, 95년에 걸쳐서 잡혔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마지막으로 살인에 막 잡히기 직전까지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가 사람들이 많이 실종됐던 시기군요. 네, 93년이 그러니까 아마 제일 많이 했을 거고 시카고 엑스포가 폐막하면서 이 사람도 이제 그 동네를 떠서 다른 동네로 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미국에서 유명해진 거는 바로 이제 시카고를 떠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이 사람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거고 그리고 그거 사건 때문에 유명해져서 과거 행적을 추적해 보니까 이제 1893년 시카고 엑스포 당시에 이 사람이 범죄를 많이 저질렀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200건의 사건에 연루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살인 실종에 연루돼 있다. 는 설이 있긴 한데 그러면 홈즈가 스스로도 말한 건 아니네요. 확신된 건 아니네. 그렇죠. 뭐 안 말했을 수도 안 말했을 수도 있지 말하지 않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그 당시에 약간 괴담 같은 거 이제 우리나라도 뭐 있잖아요. 뭐 연쇄살인범 나오면 그 살인범에 대해서 관련된 괴담이 나오듯이 그런 수준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어쩌면
그 시카고 엑스포에서 활동하던 다른 연쇄살인마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꼭 연쇄살인마가 아니더라도 한 건의 뭐 실종 관련된 사건, 뭐 불량배한테 걸려서 뭐 실종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엑스포를 떠나서 시카고가 이제 팽창하던 도시라서 이제 그런 범죄가 많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홈즈가 그쪽에 살았다는 것만으로 이제 그게 약간 뒤집어 씌워진 200건은 약간 부풀려진 느낌이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바라보는 거에 따라 다르겠죠. 거의 모든 연쇄살인마가 그런 식으로 막 이제 그 지역에서 활동했으면 실종하고 연관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홈즈의 또 특성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데 홈즈가 그 9명을 어떻게 죽였고 그 홈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홈즈는 어쨌건 우리가 사이코패스로 분류를 하죠. 네, 그렇죠. 극도로 이제 그러니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최초의 연쇄살인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물론 그건 아니죠. 이제 그 전에도 연쇄살인마가 있었겠고 그렇겠죠. 그런데 홈즈가 아주 전형적인 이제 연쇄살인마의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보여줍니다. 그 사이코패스 이제 19세기쯤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건데 1885년에 영국입니다. 영국의 어떤 이제 저널리스트 윌리엄 스테드라는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헤이그 특사 때 우리나라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옹호해 줍니다. 아 그래요? 같이 기자회견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영국에서도 좀 저널리스트로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타이타닉호에서 사망을 하는 걸로 좀 그런 한데 이 사람이 이제 윌리엄 스테드라는 이 사람이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처음으로 소개시켰는데 새 질병 우리가 알지 못한 새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해줘요. 그게 뭐냐면 인간적인 면모가 결여된 사람들 뭔가 굉장히 활발하고 하는데도 뭔가 인간적인 면이 좀 더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윌리엄 스테드 나 지금 순간 들었는데 윌리엄 스테드를 한번 조명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그거 연쇄살인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사이코패스를 말해줬다. 우리 방송에서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이코패스나 프로파일링에 관련된 거는 조금 한 번 정도 특별 편으로 다뤄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인간적 면모가 결여된 사람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홈즈 같은 경우도 막 굉장히 사교성도 좋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건물을 짓잖아요. 캐슬이라는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도 좀 이상해요. 홈즈가 건물을 지어요? 네, 이거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호텔 같은 걸 하나 짓습니다. 그 설계를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건축가가 아닌데도 이제 설계 상당 부분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나오고 이 사람의 독특한 성격을 반영하는 행위이기도 한데 여하튼 그 건물을 가보면 느낌이 일반 건물하고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요. 뭐냐면 이제 호텔이잖아요. 호텔이면 우리 지금 모텔 말고 호텔. 저는 호텔 말고 호텔이란 이름은 모텔 말고 진짜 호텔 말하는 거죠. 호텔을 말하면 부자였네. 홈즈 부자였어. 3층밖에 안 돼서 그렇게 부자는 아니고 모텔 맞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저층 건물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도 뭐 이제 공중 그 여러 사람들이 손님끼리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로비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로비도 없고 뭐 이렇게 당구장 이런 것도 없고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방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지어질 때 방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야, 뭐 건물 뭐 이렇게 짓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뭐 또 방이 3층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방이 100개가 넘었대요. 그럼 방밖에 없다는 소리죠, 사실상. 그러네요. 공간이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홈즈의 성격을 반영된 건물인데 뭔가 인간적인 정상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뭔가를 벗어난 느낌 이런 게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나요? 네, 이게 또 시간이 오래오래 연구되다 보니까 또 이제 데이터가 누적이 된 거죠.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진단 기준을 세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항목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가지 항목 이상이라면 이제 사이코패스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3가지 이상? 3가지 지금 이상. 몇 가지를 말할 건가요?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네, 해보죠. 네, 사회 규범을 미준수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반복적으로 범법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소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자유롭게 막 멋대로 하고 싶죠 사람들이. 그렇지만 리스크라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도덕적 양심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 처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범법 행위를 반복적으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무단횡단을 계속한다거나 아니면 과속을 계속해서 과속딱지가 계속 날라온다거나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그것도 과속행위 같은 경우도 아마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받으면 이제 조심하잖아요. 어쨌든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걸려서 그럼 계속 음주운전한다면 좀 의심스러운다고 할 만하죠 이 사람도. 그렇죠. 이제 반복적이라면 반복적이라는 단어가 키워드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말 혹은 가명은 솔직히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제 거짓말, 가명 같은 행위를 많이 쓰면서 사기 행각을 많이 벌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충동성과 무계획성. 뭐 좀 우리가 뭐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당장 내일은 생각 안 한다 할지라도 뭐 아니, 먼 미래는 몰라도 당장 내일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좀 적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한 공격성. 그 다음에 자신을 포함해서 타인을까지 심각한 안전 불감증. 그러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닐 가능성이 큰 건가요? 그러는 거죠. 그건 공포기 때문에 다른가? 안전 불감증이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가스를 배달해야 되는데 뭐 준수를 한다고 쳐야 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아무 신경도 안 써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뭐 나는 이거 불편해서 안 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무책임성. 그다음에 가해성 및 가학성. 그다음에 양심이 미약함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이제 이 중에서 세 가지가 있으면 사이코패스라고 진단한다고 하네요. 게스트 썰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있나요, 지금 여기서? 저는 미약한 양심. 미약한 양심. 그 정도. 가슴이 아프네요. 웃으면 안 되는데 이제 미약한 양심 정도.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리스크를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렇군요. 네. 저는 몇 개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을래요. 괜찮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모두 연쇄살인범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맨날 이제 하도 사이코패스 유영철 사건 이후로 사이코패스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이코패스 이퀄 연쇄살인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 모든 방송에서 얘기를 해요. 사이코패스는 무조건 연쇄살인범이 아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지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도 많다. 되게 좀 힘들어요. 근데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교육을 되게 잘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사이코패스들이 그러니까 CEO나 이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갖는 경우가 많다라고 들었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뭔가 경제나 전략적으로 성공하기에 좋은 요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합리성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게 좀 사실은 비인간적인 거잖아요. 그런 연관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홈즈도 뭐 나름 경제적으로 성공할 뻔했던 사람이에요. 성공했겠죠. 뭐 호텔까지 지었는데. 그게 또 사기하고 막 연관돼 있어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성공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아마 이제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는 뭐 시간에 또 비슷한 부류의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가 나타나면 또 좀 더 깊게 얘기할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홈즈가 활동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19세기 아까 말한 대로 19세기 1800년대 시카고였단 말이죠. 이 도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이 홈즈를 조사하면서 이제 시카고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는데 뭐랄까요, 이제 홈즈라는 인물이 자체가 그러니까 연쇄살인마가 처음에는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이게 도시형 범죄구나. 연쇄살인마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이제 19세기 시카고가 이제 후반에 시카고가 이제 새롭게 부흥하는 신도시로서의 개념이 기존에 있었던 도시긴 한데 점점점 옛날에 보다 훨씬 더 잘 커가는 성장하는 신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농촌의 여성들이 이제 있을 때는 집에 가족의 한계를 받고 이렇게 규제를 받잖아요. 뭐 일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사회적 규제를 벗어나서 도시에 와서는 자기가 직접 가족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일을 갖고 이러한 또 사회적 측면에서도 자유를 누리던 동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해방되는 공간으로서 도시가 좀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시카고의 성장과 함께 여성들이 유입이 많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 범죄 대상을 여성으로 규정 지어버렸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근데 홈즈가 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범죄를 한 건 아니잖아요. 남성도 있는데 이제 남성은 약간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애들 남성은 제가 알기로는 2명이에요. 근데 한 명은 어른이고 한 명은 아이인데 남성 어른은 이제 보험 사기 대상이었고 이거는 금전적 목표가 뚜렷했던 거고 아이는 그냥 아이는 진짜 좀 이상하게 죽여요. 정말 이 사람의 좀 독특한 면모가 또 드러나는 하나의 특성이죠.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러니까 새롭게 부흥하는 신도시에 새롭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농촌 사회에 이제 갑갑한 규제를 벗어나서 새로운 자유를 만끽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홈즈의 특성입니다. 이 배경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혹시나 오해할까봐.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하고 여성이 해방되고 그것이 여성의 타겟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절대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 나도 아닌 건 아는데 이게 오디오로 듣는 방송이다 보니까 오해 여지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거죠. 이렇게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도시형 범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사람 당연 좋은 거 이제 어쩌면 사회 변화인데 이 변화 속에서 숨어들어서 범죄자가 그거를 악용하는 이런 범죄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제 말은. 그렇지.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러면 예. 다른 거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줘 보세요. 또 홈즈가 이 도시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시카고가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대해서는 상업도 발전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업도 발전되는데 전통적으로 도축업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축업이라고 해서 시카고 불사하면 이렇게 황소 이미지 있고 그거랑 관련 있나요? 그 불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돼지 도살업이 굉장히 발전했다고. 기업적으로 그것도 유니온 스톡 야드라는 이제 뭐 미국에서도 제일 뭐 첫째 가는 손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한두 뭐 손에 꼽히는 도살업 그 기업적 도축을 하는 이제 회사가 대표적인 기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동부 사람들이 옛날에는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야. 야 저기 도축업이나 하는 인간들 이런 식이었던 건데 근데 이 기업적 도축업이라는 게 예,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거든요. 생각보다 도축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를 죽이는데 합리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홈즈가 나중에 유니온 스톡야드를 방문해서 막 여자친구한테 그걸 견학시켜주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그때 자기가 되게 좋아했다 이런 식의 묘사가 있습니다. 홈즈 입장에서는 그 도축업을 하는 것과 자기의 일이 동일시 됐겠죠. 그렇죠. 홈즈 입장에서는 그런 식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도시나 이런 데서는 시카고 사람들은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백정이다 이렇게 하고 좀 그렇죠. 무시하는 것처럼 그런 풍토가 있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그렇게 지금 홈즈가 200명과 연관이 있다고 할 정도로 뭔가 그 어두운 측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1809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그 했던 것 중에 1893년에 엑스포가 열리잖아요. 당시 엑스포 총 우리가 관람객 그러니까 뭐 복수 여러 번 온 사람도 있고 이런 것까지는 다 구분을 못 하고 있지만 총 관람객 수가 2,750만 명이었다고 하네요. 그 이때 당시 미국의 인구가 이제 6천만이 약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5천만인가 6천만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랬다는 것 같은데 이거 인구의 거의 50% 가량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 거죠. 거의 뭐 서울 사람 전부가 갔다고 하면 생각하면 되겠네요. 서울 경기 사람들이 갔던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그 당시 이제 시카고 인구가 갓 100만을 넘겼던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게 몇십 배가 온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많이 오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주민들 그 동네에 살던 주민뿐만 아니라 갓 이주민들 또 뭐 이제 짓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겠죠. 예,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실종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홈즈가 대표적인 인물이 된 거죠. 이 실종 사건들이 빈번한데 알고 보니까 저기 연쇄살인마가 한 명 있었고 그 실종자들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더라. 이런 식의 그 소문이 난 거죠. 이게 그 시카고 도시에 있었던 범죄를 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도시가 굉장히 쉬운 그 놀이터 혹은 작업장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여도 뭐 이렇게 좀 쉽게 걸리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 도시에 놀러 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 다른 여행을 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타겟이 되기 쉽잖아요. 그 그렇죠. 지역의 도시의 범죄자들에게. 왜냐하면 그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타겟을 했을 때 안 걸릴 확률이 더 높거든. 그렇죠. 공포 영화도 보면 뭐 공포 영화가 굉장히 오버스럽고 이런 것도 있지만 보면 항상 이제 어디 놀러 갔는데 거기에 뭐 숨어있던 악마가 있었더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소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이 당시 시카고 이제 그 박람회 있잖아요. 엑스포에서 그 구경 왔는데 그 여비가 모자라서 돈을 안 내고 도망치는 사람도 꽤 많았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실종자 처리하고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 도망쳐버렸으니까 실종자인지 뭐 진짜 뭐 도망친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성향도 꽤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오는 사람들은 현금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타깃이 되기 더 쉬웠을 거고. 그렇죠. 나중에 홈즈의 뭐 사무실에서 발견되는데 어떤 여자가 이제 방문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인데 잔금이 이제 뭐 2만 몇 달러, 몇천 달러였는데 지금 치면 한 22억 몇천 정도 되는 2억? 예. 그러니까 그 당시 2만이니까 지금은 200만인가 20만인가 정확히 좀 개념이 좀 액수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로 2억에 가까운 돈이라는 그렇죠. 거죠. 지금 현재로다면 2억이나 20억 이 중에 둘 중 하나인데 그 통장을 이제 홈즈가 갖고 있는 거죠. 여자는 없고 여자는 어디 간지 모르고 있고. 아 그래서 연관이 됐다고 추측을 할 수가 그렇죠.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 사람은 없어져 행방은 묘연한데 시체는 발견 안 됐고 이 사람이 이제 뭐 어떤 홈즈가 어떻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배경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고 사이코패스 그리고 시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제는 홈즈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보자고요. 홈즈가 어떤 인물인가. 나는 항상 그 한 연쇄살인마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이 가장 궁금해요. 그렇죠. 어떠한 모든 연쇄살인마의 공통점이야. 어린 시절이 평범하지 않았. 무언가를 겪었거나 가정 환경을 갖고 있거나 이 어떤 어린아이였나요, 홈즈는? 전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봤어요. 이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스트로크의 자료의 보고로 생각하고 있는 그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도 홈즈를 다뤘더라고요. 서프라이즈 믿으면 안 돼, 근데 그렇죠. 믿으면 안 되죠. 믿으면 안 돼. 그냥 이제 어느 정도만 보고 저번에 우리가 서프라이즈 그냥 서프라이즈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대상을 알게만 해주는 그런 그 정도인데 봤는데 이제 좀 약간 오바스럽거나 좀 과장됐거나 잘못된 해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를 좀 비교하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감리교도였어요. 감리교라고 되게 신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둘 다 감리교도라서 아버지는 이렇게 애들을 매질로 키워야 된다. 그런 구절 그 성경에 있대요. 뭐 매를 때려서 키워야 된다 이런 구절이 있대요. 그렇군요. 저는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어머니는 또 애가 잘못을 하면 다락방에 가둬서 하루 종일 다락방에 가두는 이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둘 중에 한 분이 엄하면 한 분은 좀 모성애가 있거나 아버지에게 좀 친구처럼 대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엄하면 일단 아무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군요. 그리고 또 어떤 책에서는 이제 뭐 아버지가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자였다. 아니 좀 이상하죠. 성실한 감리교도가 만성적 알코올 중독자? 그러니까 어머니는 성실한 감리교도가 맞는데 아버지는 좀 모르겠어요. 이게 애매한 거죠.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자였든 아니면 성실한 감리교도였든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신기한 서프라이즈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어머니가 집을 나갔고 아버지가 그 분노를 그 홈즈한테 쏟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기록이 없어요. 도대체 어딜 보고 이렇게 말을 했는지 내가 궁금한데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는 이제 종교적으로 애를 압박하고 아버지는 매질로 이제 애를 압박하고 이 정도만 있지 뭐 어머니가 가출했다 이런 기록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얘기만 듣고 내가 이제 좀 얘기를 조합해 보면 어머니가 일단 굉장히 독실한 감리교도인 거야.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고 뭐 그냥 그 종교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근데 아내가 너무 옳은 소리만 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밖에서 술 여자로 푸는 거야. 근데 와서 집에서는 감리교도 그걸 해야 되고 열받으니까 애 패고 막 약간 그런 가정 구조가 아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이 친구가 체구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이제 건달들이 이제 건달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껄렁한 애들 있잖아요. 노는 애들. 그런 애들. 그때도 그 당시도 있었던가 봐요. 변한 게 없네요, 사실. 그 조선시대 학당 뭐 신라 뭐 이런 역사 고증 봐도 그런 얘기는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는 애들이 왕따시키고 이런 얘기는 다 있더라고. 뭐 왕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때도 막 이렇게 좀 정말 짓궂은 장난을 쳤던 거죠 이 친구한테. 그런 동안 와중에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대요. 의사가 있었는데 의사 진료소에 이 의사가 왕진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 아무도 없죠. 그때 이제 애들이 숨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홈즈를 데리고 그리고 홈즈한테 이제 그 해골 모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은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그나마.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겠죠. 뒤에도 좀 얘기 나오겠지만 모형인지 진짜 실물 그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애한테 엎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문 잠그고 달아나 버려요. 이때 경험이 좀 그 홈즈한테 굉장히 컸던 거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부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진술을 해요. 이게 웃어야 될지 아니면 슬퍼야 될지 모르는 계기인 것 같은데
사소한 장난이라고 볼 수는 이제 하는 사람은 이제 사소한 장난이지 뭐 이거 정도에 뭐 이렇게 하는데 당한 입장은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겠죠. 뭐 악마의 탄생이네요. 그렇죠. 뭐 자기가 근데 이게 뭐 나중에 체포된 다음에 막 이제 1대1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동정심 얻으려고 했는 소리도 있으니까 이건 뭐 그냥 그렇다 정도로만. 오히려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때 이 친구가 시카고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이 사람이 가난을 좀 일찍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압박감을 느낀 게 아닌가. 저희 어린 시절부터 그런 대신 머리는 굉장히 좋았던 친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믿거나 말거나지만 어쨌건 그 해부학용 해골과 밤새 있으면서 갇힌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악마적 본성이 해부학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네. 깨어났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요. 이제 홈즈가 나이가 들어서는 어떤 청년이 되었습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일단 미시간 의과대학이라는 데를 갑니다. 의대생이네요. 네. 이것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사실은 이제 미시간 의대를 가는데 이 당시만 해도 해부학이 그렇게 미국에서도 이제 환영받는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약간 논쟁이 있는 영역 이런 식이었나 봐요. 어떻게 인간을 가르느냐 뭐 이런 그렇지. 거. 그러니까 의사들은 야씨 어쨌든 경험이 의사들도 경험인데 이걸 해봐야지 알지 어떻게 하냐 이런 입장이었고 뭐 그런 데인데 이 특히 미시간 의과대학이라는 곳이 이런 해부학 이런 것들을 선도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부학에 대한 관심이 가지는데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부학이 아직까지 논쟁의 영역이다 보니까 해부용 시체가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체를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막 밀거래했던 거죠 사실상. 그게 요즘에는 이제 괴담처럼 그걸 밀거래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장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중국에서 실제로 사형수를 가지고 해부학용으로 해서 외국에 팔거든요. 근데 실제 사형수보다 해부학용 시체가 더 많다. 뭐 이런 그런 괴담들이 진짜요? 있거든요. 뭐 중국 국가에서 국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괴담이니까요. 괴담이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것도 없잖아요. 이제 뭐 돌려달라고 하면 유가족들이 이제 사형도 안 당하지만 뭐 시체 돌려달라고 하면 다 돌려줘야 되니까. 뭐 실종이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부학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해부용 시체가 비싸게 거래돼요. 그것도 밀거래가 돼요. 아무래도 밀거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사기를 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좀 경제적 빈곤을 심하게 앓던 시기래요. 계속 가난하게 살았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 되면 잘 살 줄 알았나 봐 이 사람도. 근데 의사 됐는데도 그렇게 이제 의과 대학을 다니던 시기에도 빈곤했고 이제 뭐 나중에 의대를 졸업한 다음에 의사가 아니라 뭐 어떤 동네 가서 교장도 하거든요. 이상한 그런 짓도 하는데 교장이요? 그러니까 학교 그냥 젊은 애인데 이제 공부는 좀 잘했으니까 당시에 뭐 조그만 농촌에 이제 교장 같은 걸 하는데 그때도 돈이 없었다고 징징대고 있어요. 그때 뭐 기록에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시절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보험 사기를 가담합니다. 이때 이 경험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거냐면 그거 쇼생크 탈출 보셨죠? 예.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인물이란 거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식인 거예요. 서류상으로 인간을 하나 만들어놔. 그래서 그 무덤에서 시체를 파와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죽었네? 하면서 이게 보험금은 지출되고 그다음에 이 시체는 또 해부용 시체로 팔아버릴 거. 그러면 이제 없어. 완전히 이제 범죄가 성립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걸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한 차례는 확실히 했고 몇 차례까지는 모르겠지만 꽤 큰 돈을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거. 두 가지죠. 보험 사기, 해부용 시체 판매 이런 두 가지 불법적 행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의대에서 범죄 기술을 익혔네요. 네, 그렇죠. 범죄 자체가 좀 다른 연쇄살인범에 비해서 굉장히 지능적이고 특별한 구석이 있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같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범죄죠, 사실은. 오늘은 안 되지.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도 지금 일어나는 일은 1800년대 일이에요. 1800년대 일이고 이런 홈즈를 통해서 보험 이런 데서도 이제 이런 검사하는 게 굉장히 강화됐고 이제 보험 사기 연구하는 것도 있고 이제 요즘에는 카드만 써도 그 카드가 사기적으로 써있는지 아닌지가 데이터 마이닝으로 다 조사가 돼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씨알도 안 맥히는 소리죠. 그래 여기서 이제 배워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시카고로 넘어갑니다. 네, 처음에 갔던 곳은 정확히 말하면 시카고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이런 거죠. 이제 금천구랑 안양구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양의 어떤 동네에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서울이 커지면서 이제
그 동네가 서울로 편입되는 그런 동네를 간 거죠. 저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서프라이즈는 이제 시카고의 중심지에 샀다 이런 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변방 사는데 이게 시카고로 편입되면서 그리고 또 뭐지? 그 시카고 박람회가 그 동네에서 근처에서 열리거든요. 대박이 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네요. 갑자기 대도시 사람이 됐네요. 근데 그게 들어가는 계기가 이 사람도 또 사기를 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떤 약국을 인수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출간된 서적들은 이제 이 약국 인수 과정에서 살인이 벌어졌을 거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예. 그런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고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된 서적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뭐냐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70대 노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이제 병으로 앓고 있다. 약국 그래서 약국 운영이 힘들어졌을 때 홈즈가 나타나서 그 노부인을 설득해서 이제 약국을 인수하고 나중에 이제 남자는 죽고 남편은 죽고 노부인이 사라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부인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멀리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떠났어요. 따님 찾아서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럼 우리가 홈즈가 연쇄살인마인 걸 알기 때문에 이것도 노부인도 홈즈가 죽인 거 아닐까? 이런 그렇게 식이 생각이 되네요. 되죠. 그게 아니라 이제 약국을 인수한 사람, 인계해 준 사람, 판매한 사람은 홈즈보다 한 살 많은 여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이름은 똑같은데 그 여자가 그러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해서 이제 가게가 운영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홈즈가 매달 얼마 줄 테니까 운영권을 나에게 넘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운영권을 넘겼는데 이 인간이 돈을 안 줍니다. 계속 돈을 안 주고 자기가 그냥 운영하면서 이것 때문에 소송같이도 가다가 이제 홈즈가 워낙 뻔뻔하게 나와서 이 여자가 포기한다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그렇군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네요. 네, 그렇죠. 사기를 친 거죠. 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시카고에서 했던 정말 이제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위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자를 너무 잘 꼬셨어요. 잘 꼬셨다고? 예. 이미 이제 시카고 오기 전에도 이미 결혼을 한 차례는 했었어요, 확실하게. 저기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약간 무책임성과 연관이 있네요. 그렇죠.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금방 놔두고 다른 도시 여자들을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제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라나? 소장님하고 비슷한 분인데 왜 나랑 비교를 해요? 말투가 되게 다정하면서 나 다정하지 않아. 스킨십을 막 합니다. 저 스킨십 안 합니다. 아니에요. 저 스킨십을 하지 않아요. 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끼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슬쩍슬쩍 건드린다고 하죠. 이런 거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 여성들한테는 통하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농촌 사회에 있다가 이제 서울 도시로 갓 진입하는 여성들은 좀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그시 바라보는 남자와 정말 그리고 다정하게 말하면서 은근 슬쩍슬쩍 스치듯이 막 스킨십을 하는 이런 스킬 때문에 이 남자가 여자들을 굉장히 잘 유혹합니다. 왜 저랑 비교합니까? 나 이해할 수가 없네. 저 소장님한테 보고 배운 게 있어서.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편집하시죠, 이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 여자를 잘 꼬셔서 그 여자를 다 죽인 건 아닐 거네요. 몇 명 이제 희생자가 여기서 발생하긴 해줘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을 꼬셔서 또 이 사람의 주요한 뒤에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 이 사람의 주요한 특징이 이런 거예요. 여자의 마음을 훔치는 건 잘해요. 근데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나랑 비슷하다고? 그게 비슷한 건가요? 아니야, 농담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 얘기 그만합시다. 그럼 그 약국은 잘 됐나요? 예, 어느 정도 경제적 성공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 하면서도 좀 다른 사업 같은 것도 조금씩 벌려가지고 괜찮은 성공을 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캐슬이라는 3층짜리 건물을 세웁니다. 그 약국 맞은편에. 이 약국 맞은편에 캐슬이라는 건물을 세우는데 이 캐슬에 대해서는 좀 뒤에 다시 더 자세히 캐슬의 구조는 뒤에 자세히 얘기해드릴 테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이때 사기 행각을 건물 지으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따지면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죠. 유령 회사. 그렇죠. 사실상 유령 회사가 짓는 것 같이 그러니까 건물 주인은 유령 회사고 자기는 그 유령 회사의 일원이고 사장은 가공 인물이고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계속. 그렇군요. 그러면 이 기이한 건축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얘기해 준다고요? 지금 얘기하죠 그냥. 그러면. 나 궁금해서. 아까 뭐 서프라이즈에서도 잘 소개됐지만 이 건물을 짓잖아요. 그 보통은 우리가 한 업체한테 맡겨서 그거 3층짜리 건물이니까 다 지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죠. 이 사람은 이거를 군데 나눠서 몇 군데 나눠서 그 어떤 회사 A 회사, B 회사, C 회사인데 좀 따로따로 지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1층에 어느 공간은 A 회사한테 그렇죠. 맡기고 뭐 2층에서 이쪽 구석은 뭐 B에서 이렇게 해놨군요. 그렇죠. 그게 가능하구나. 그런 자기가 뭐 도면 같은 건 어떻게 만들었나 봐요. 그럼 도면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만든 건 누가 만든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교체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짓지 말고 이렇게 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회사도 짓던 회사를 막 돈도 안 주면서 막 배를 째요. 그러면 회사가 짓다가 에이 안 가 그러면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걸 또 짓게 하고. 그러니까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책임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전체적인 구조를 아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진시황릉도 아니고. 그 지하실에는 막 이상한 거를 만들어요. 뭐냐면 소각로를 처음에 한번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냄새가 난다고. 이게 소각을 하고 나면 뭐 좀 완전히 열이 안 되고 냄새가 난다. 이런 이유만으로 다시 소각로를 다시 만들어요. 아무래도 시체를 뭐 계속 태워야 될 테니까. 그렇죠. 이게 막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거를 걸리기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군요. 결국 중요한 건 이제 2층에 소각장이네. 지하 2층에. 지하에. 그리고 이제 가스 밸브를 이제 각 방에다 연결을 해 놓습니다. 가스 밸브? 가스 밸브. 수면 그 수면제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스 중독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식이죠. 이 사람은 범죄가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 방에서 밸브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저도 서프라이즈에서 잘 보여주긴 잘 보여줬어요. 뭐 이거를 자기들이 찍은 건 아니고 옛날에 찍었던 걸 뭐 그 자료로 이제 인용했는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무섭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만들고 있는지 몰랐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각 방이 뭐 거의 100개에 달하는 방에 그 중앙 통제실에서 가스로 언제든지 마취를 시켜버릴 수 있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지하로 데려가서 태워버릴 수 있는 거야. 뭐 서프라이즈에서는 전 몰랐는데 서프라이즈에서는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각 방마다 이제 또 지하 2층으로 보낼 수 있는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대요. 그렇군요. 그건 저는 못 봤어요. 솔직히 제가 본 자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서프라이즈는 있더라고요.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게 있죠.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살인의 시대가 열렸네요. 홈즈 살인의 시대가 열렸네. 아마 이때가 이제 처음 이제 살인이 이제 대상이 내연녀를 대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내연녀 대상이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자를 마음을 뺏어놓고서는 이 여자가 애를 임신해요. 홈즈 아기를 임신하는데 심지어 이 여자가 그 당시에는 자기랑 간통이었거든요.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홈즈한테 반해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이제 홈즈 아이를 갖자. 아이를 낳겠다. 홈즈가 그 임신 중절을 제안을 해요. 나 아이 못 키우니까 애를 떼읍시다. 당신 딸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임시 중절 수술을 시켜준다는 자기가 직접 집도하겠다는 거 해놓고서는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딸도 같이 죽인 걸로 나옵니다. 야, 자기가 직접 중절 수술을 하겠다는 발상도 참 대단하고. 의사니까. 그래도 어쨌건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죽이고 그게 이제 거의 처음으로 기록된 살인인가요? 거의 이제 지금 뭐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살인이 제일 처음일 것이다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예전 뭐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에서는 이제 약간 약국 여주인을 최초로 살인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닌 걸로 나왔고 아마 저게 최초의 살인이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많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무수한 살인을 저질렀겠네요. 시카고에서도. 근데 정작 그 살인 행위가 그 발각은 안 됐어요. 정작 시카고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렇군요. 사기 행각하고 채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페이퍼 컴퍼니 또 이제 물건 같은 거 사잖아요. 이제 뭐 그렇죠.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사면 대금을 안 줘요, 이 사람들이. 완전 배째라였구만.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이퍼 컴퍼니의 사장은 딴 사람이니까 사장님이 지금 안 계신데 어떡하죠? 뭐 이런 식으로 또 사람들한테는 또 싱글싱글 웃으면서 잘 대하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근데 이제 자기도 이제 막을 때까지 막은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조수를 데리고 자기 부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칩니다. 캐슬을 놔두고 도망가는구나. 그 지역에서도 또 이제 뭐 건물 하나 새로 지으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시카고를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로 갔나요? 처음에는 빌라델피아, 텍사스로 간다고 했다고 했어요. 텍사스고.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보험 사기를 치려다가 실패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보험 사기, 뭐 이제 서프라이즈에서는 자기 캐스를 불태우려다가 실패했다 이런 식인데 그건 아니고 자기가 죽은 걸로 이제 한번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이제 이상한 새끼다라는 걸 이제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제 좀 눈여겨 보고 있었지만 진짜 이상한 애다. 그래서 그 도망치는 때 벤자민 피첼이라고 자기 충실한 부하가 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야 내가 안 되니까 네가 죽은 척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죽여버립니다. 자기 조수를. 저희 진짜 필라델피아에서 죽이는데 이게 발각이 돼요. 이 발각은 또 누구한테 발각이 되냐면 경찰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발각을 쳤습니다. 아까 교주님이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탐정들, 보험조사 탐정들 이 사람들이 이 자식 그거다 보험 사기꾼이다라고 일단 잡아넣어요. 그 잡아넣고 그럼 벤자민 피첼이 걔는 어디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 아 얘 당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벤자민 피첼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벤자민 피첼이라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보험 사기를 쳤잖아요. 그러면 그걸 입증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가족 중에서. 그렇죠. 그 입증을 해주기 위해서 벤자민 피첼의 세 명의 자식이 옵니다. 필라델피아로 와요. 그때 이제 애들한테는 구라를 쳤죠. 이제 집안에서 너희 아빠는 살아 있고 다른 지역에 가 있으니까 이 사람 너희라고 하면 너희 아빠라고 하면 그 사람 너희 돈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구라를 친 거죠. 근데 그렇게 증언을 해줘요. 애들이.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을 정말 유명하게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유명해진 게 아니야? 아직은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시카고도 그렇고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이 세 명의 아이를 죽임으로써 이 사람이 유명해집니다. 이 아이들도 죽이는구나. 예. 이 아이들은 또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피첼이 살해한 다음에서 세 자녀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요. 막 여기 갔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웃긴 게 어떤 지역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광주로 간다고 칠게요. 그럼 광주에서 이제 뭐 하루 머문다고 하면 이제 집을 하나 잡잖아요. 그럼 모텔에서 광주를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보통 생활하잖아요. 모텔이나 이런 데서.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도시를 갔으면 A에서 한 3일 머무면 3일 내내 다른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2개를 얻어서 애들을 또 따로 떼어놓고 자고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보험 사기 때문에 잡혔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행방이 어떻게 되느냐를 뒤쫓는 필라델피아 경찰이 뒤쫓아가거든요. 보면서 이런 식으로 애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경찰이 어렵게 추적하다가 결국은 이 아이들의 시체를 찾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아이들을 다 여기저기 하고 여러 곳에 묵었던 이유는 경찰의 추적을 혼란시키기 위해서요? 아니면 그냥 개인 성향이야? 개인 성향 같기도 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 장녀가 15살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녀가 편지를 엄마한테 써요. 그 어머니 당연히 편지를 안 보내주지 자기가. 근데 안 보내주면 자기가 태우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걸 또 다 갖고 있어요. 지가. 갖고 있다가 이제 경찰한테 압수당한 거죠. 그 경찰이 이거 보고 쫓아가거든요. 어느 지역에 갔더라 이 정도로 알아서. 그리고 날짜 막 돌아다니면. 근데 뭐 A란 도시에 뭐 하루 1일에 갔으면 B란 도시에는 한 6일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럼 5일 동안 비잖아요. 그렇죠. 그 5일 동안 여기서 뭐 했냐를 막 돌아다니면서 산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짓을 했을까? 이제 경찰이 황당하잖아요, 자기도.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 생각하는 게 이 홈즈는 사람을 갖고 노는 걸 좋아한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지만 인간은 사람을 농락하는 걸 좋아하고 있는 인간이다. 아까 말해서 사이코패스의 한 성향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그렇군요. 그걸 농락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다 하면서 이제 세 남매의 살인 행각을 이제 시체가 발견되면서 이제 시카고 경찰들이 부랴부랴 이제 캐스를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밑에 말했던 지하실에 있던 뼈 조각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는 어느 연쇄살인마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뭔가 한 캐스를 지었다는 게 그렇죠. 이거는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설정이란 말이지. 무섭죠 이런 사람. 이거는 이 사람은 뭐 사람을 잔인하게 막 살해했다 이런 걸 떠나서 더 무서운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뭐 살인 행각이 뭐 더 잔인하고 지저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홈즈의 악의는 그 어떤 살인마보다 더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악의. 그러니까 정말 범죄에 드러난 악의는 너무 잔혹했다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그 사람도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홈즈의 일대기를 쭉 봤어요. 홈즈 이제 잡혔죠. 그럼 그 홈즈의 특성, 그렇죠. 그 다른 범죄자가 어떤 게 달랐고 홈즈만의 가지고 있는 특성, 지금 이것만 봐도 너무 달라. 홈즈만의 특성이 강한데 그걸 한번 더 짚어보자고요.
우리는 이제 홈즈를 의사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 그렇죠. 의사가 아니었다고 그랬어. 그렇죠. 이 사람이 의사 자격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의대를 졸업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의사로서 진짜 활동한 적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약제사 정도는 했고 이 사람은 사기꾼, 사업가를 가정한 사기꾼이자 보험 사기꾼 이게 이 사람의 특성인 거예요. 의사로 활동하려고 했던 건 자기 아이 중절시키려고 하는 그 수술 집도하려고 했을 때 정도. 그리고 이제 나오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체를 이제 아마 팔았을 거란 말이죠. 이제 자기가 죽인 희생자의 뭐 시체 정도로 이렇게 팔았는데 그때 의료 지식을 좀 활용하지 않았을까. 자기 부하 중에 한 명이 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뭐냐면 뼈 같은 거를 이제 세공해서 이렇게 딱 뭐라고 할까요? 그 보통 박제로 만들어 전시에 박제화 시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두 사람이 아마 그런 걸 좀 하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네. 아 이거 자꾸 그 생각이 떠올라. 그 중국의 인체 신비전 있었잖아요. 그 알죠? 저뭐 실제 시체들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시작된 그게 아마 우리나라도 전시가 됐었어요. 용산인가 어디가서 실제 시체들을 해부한 거를 박제해 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 해놓은 건데 그게 한번 이제 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여자 아나운서랑 동거를 했나 아무튼 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임신한 상태로 실종된 거야. 근데 거기 임신한 여자가 내 여자친구다라고 그 소송을 걸었어. 내가 실종된 여자친구다 아나운서였던. 그런 걸 보면 뭐 이런 사건이나 또 약간 또 떠오르네요. 뭐 물론 그것도 약간 뭐 우리 입장에서는 괴담 정도밖에 안 들리지만 뭐 사실 파악도 아직 되지 않았고 아직 모르니까 저희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사람의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잔인하게 뭐 절단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진짜 완전 인간의 생명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행위를 너무만 자신의 전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 지식을 이렇게 악용해서 이런 작업을 했던 게 되게 무서운 사람인 거죠. 시카고 도축업의 진짜 어둡고 작지만 그런 악마적인 그림자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이제 말했던 것처럼 아이들을 끌고 다니는 이런 걸 봤을 때 뭐 잔인하다를 떠나서 굉장한 지배욕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장장 그 쫓아다니는 경찰이 이런 그 사람이 글을 썼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책 같은 걸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찰이. 그건 너무 오래되니까 지금은 뭐 그냥 고전 같은 자료집 같은 정도로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왜 애를 왜 끌고 다니냐. 제가 아니 진짜 뭐 정말 뭐 살인할 거면 그냥 빨리 처리하고 자기가 도망을 치든지 이런 게 더 편할 텐데 그렇죠. 애는 왜 끌고 다니냐.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엄마랑 그러니까 애들 엄마랑 만나려고 했어요 또. 어느 장소에서 그러니까 애는 여기 투숙시키고 엄마는 저쪽에 투숙시키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애를 죽여버리고 이런 식인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짓을 왜 하냐.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의에 차서 지배를 사람들의 운명을 농락하는 걸 이 사람은 즐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오죠.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 살인했던 사람이 내연녀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또 어떻게 되냐면 자기 건물에 세를 들였던 그 보석 수리공의 이제 아내였던 거예요. 그 내연녀가. 그러니까 그때 또 웃겼는 게 이 보석 수리공이 아내랑 딸과 같이 살면서 여동생도 있었는데 이 여동생하고 아내가 둘 다 동시에 홈즈가 이제 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홈즈는 나중에 여동생은 이제 자기 알았나 봐. 자기 시언니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엉켰는 거를 알고 해서 도망쳐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리고 남아있던 아내는 남편하고 결국 이혼하고 홈즈를 따라가고 그리고 살해당하고 이런 식이요. 계속 이런 식인 거죠. 그렇군요. 실컷 유혹해놓고서 저딴 짓을 하는 거야.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벤자민 피첼 뭐 이런 인간들도 홈즈를 굉장히 잘 따랐잖아요. 그렇죠. 남자를 유혹하는 능력도, 그러니까 뭐 성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니까 인간의 마음을 잘 조종한 사람이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원래 뭐 연쇄살인마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도 좀 가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 인간미가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그 은근히 뭐 설득력 있게 잘 조종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 그런 설득 능력에 정점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지금 보면 남자도 뭐 지금 팻 퀼란인가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벤자민 피첼, 찰스 채플, 팻 퀼란 이런 사람들을 막 이리저리 부려먹어요. 계속. 그러니까 왜 저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충성을 바칠까? 그러다가 자기 딸들까지 다 죽이고. 그렇죠. 벤자민 피첼 자기도 죽고 자기 딸들도 다 죽고. 그렇군요. 그 인간을 농락하고 인간을 지배하는 능력도 대단했고 또 그 캐슬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왕국까지도
구축한 그런 사람인데 또 이 사람은 또 시체를 다른 범죄자처럼 뭐 놔두거나 유기하는 게 아니라 또 그걸 팔아. 네. 아 이거는 정말 사이코패스 정점에 있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시체는 굉장히 신경 써서 처리해달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해달라 뭐 시멘트를 막 들이붓다고 이제 독을 못하도록 자기 시체는 독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 이제 의과대학 어떤 데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 뇌를 우리에게 넘겨라. 저건 해부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극구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안 된다고 거절을 해서 그래서 자기는 시체 정릴 때 이제 뭐 일반적으로 묻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깊게 파서 묻고 그 위에 시멘트 들이붓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형당했나요? 예, 사형당했죠. 사형당해서 이 사람 뇌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 예, 그렇죠. 자기 시체는 또 굉장히 또 소중하게 생각했네요. 그러니까 다른 인간과 자기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죠. 다른 종이다. 다른 인류다. 나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지. 딴 사람은 아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나라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방송 있잖아요. 예. 928화쯤에 이제 이게 올해 초였나 작년 말이었나 한번 소개된 국내 연쇄살인마가 한 명 있어요. 네. 그 사람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남자를 뭐 자기 후배들을 조종해서 자기 아내를 살인시키고 이런 그런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이제 저희 홈즈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국내 연쇄살인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건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이제 홈즈에 대해서 얘기를 좀 쭉 해봤는데 이 홈즈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게스트 썰의 고견을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고견까지요. 하죠. 네. 홈스는 제가 봤을 때는 대도시라는 특성을 너무 잘 이해하고 그것을 악용했던 살인마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또 적어요. 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 많고 떠난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이 도시화가 연쇄살인마는 도시화가 된 후에 발생한 범죄 같아. 그거 뭐 옛날에도 있었다고 하긴 하던데. 그러니까 아주 원시 시대는 없었을 거 아니야. 원시 시대 그러니까 뭐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당시에 뭔가 사냥을 하고 전쟁을 했던 본성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연쇄살인이 그러니까 근대로 오면서 이제 도시화가 되는 데서 새롭게 또 소장님 말씀처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기보다는 새롭게 변형됐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더 좋은 사냥감이 있고 단순 전쟁터만 나가더라도 이제 적도 나를 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나도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더 약한 대상이 줄기차게 옆에 있으면 내가 더 하기 쉽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렇군요. 홈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농락하는 이런 연쇄살인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했던 그 대도시의 특성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네. 어쩌면 시카고 경찰 그 누구죠? 그 홈즈가 밝혀진 홈즈 쫓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던 패트릭 가이어라고 필라델피아 경찰이요. 필라델피아 경찰이 쫓으니까 이제 그 쫓다가 이제 시카고에 들려서 야 너희 홈즈라는 애 있던데 뭐 얘는 뭐 문제 없어 그러니까 시카고 경찰들이 걔 지역 명사인데 이런 식인 거예요. 지역 명사. 그러니까 이미 도망을 쳤지만 지역 명사 하다가 사기꾼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사람 뭐가 문제야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군. 그 정도로 시카고에서 그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살인 왕국까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심을 받지 않았군요. 네. 아마 이제 뭐 그때 시카고 박람회에 다 눈이 몰려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건데 그래도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이런 거는. 그렇군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웃과 더 가까운 이들, 이웃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지 이제 이런 연쇄살인마도 활개를 덜 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도시화의 어두운 이면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국내에 화이트시티라고 홈스를 다룬 논픽션이 출간돼 있는데 책이 되게 재밌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 시간이 남고 뭐 할 일이 없어서 뭔가 좀 재밌는 거 찾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돼요. 아니 이 책을 제가 읽고 깜짝 놀랐던 게 미국 애들이 글을 잘 써요, 확실히. 그렇죠. 잘 써요. 아니 그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주제를 너무 잘 엮어서 미국 사회 19세기 미국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너무 잘 썼어요. 그냥 이제 연쇄살인마만 다뤘으면 그냥 이렇게 봤을 텐데 너무 잘 써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빌려보실 수 있으면. 특히나 이 미국이 논픽션 소설이 좋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좋더라고요. 카포티 소설들 중에도 뭐 트루 블러드 아니 그 뭐더라? 콜드 블러드 같은 것도 굉장히 거의 이제 그 정점이자 시작이라고 막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군요. 아무튼 그렇군요. 네. 좋은 책 추천까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다음 예고를 할까요? 그래요. 다음 예고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미국적 살인 연쇄살인마만 다루는 게 아닌가라는 점과 그리고 지배를 오늘 홈즈는 지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번에는 한번 극단적인 복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배가 복종을 하는데 이 복종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병적으로 일그러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들고 이제 일본에서 일어났던 한 연쇄살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네. 일본은 참 자료가 나도 없었는데 내가 가진 자료는. 저도 없었는데. 이 얘기는 저도 예전에 얼핏 듣긴 했는데 일본이 이런 식의 연쇄살인이 많아요. 의외로.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 나는 연쇄살인인 거예요. 그 사이비 종교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연쇄살인인데 그 범죄자 이름은 마스나가 후토시라고 합니다. 마스나가 후토시. 그리고 뭐 자신의 아내인 오카다 준코까지 포함해서 부부 연쇄살인마라고 하는데 부부 연쇄살인마라고 저는 부부 연쇄살인마라고 보기보다는 마스나가 후토시의 이제 사이비 종교적 연쇄살인을 한번 저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준비한 일본의 연쇄살인마 마스나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걸 예고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는데 저희 LBC 상담소 혹은 LBC 방송국으로 네이버 카페 혹은 페이스북 있습니다. 오시면 뭐 다양한 피드백을 주실 수도 있고 저희에게 어떠한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또 수용해서 방송을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송 방향으로 만들어 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만 철철교주였고요. 게스트 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